그들의 만남은 결코 평범한 사랑 이야기가 아니었으며 로마 역사상 가장 대담하고 충격적인 사건 중 하나로 기록되었습니다. 때는 로마가 카이사르의 암살 이후 끝없는 내전에 휩싸여 있던 혼란의 시대였습니다. 옥타비아누스는 20대 초반의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카이사르의 후계자로서 무서운 속도로 권력을 장악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반면 리비아는 명문 클라우디우스 가문의 딸로 태어나 이미 같은 가문의 유력 인사였던 티베리우스 클라우디우스 네로와 결혼하여 아들을 낳았고 곧 두 번째 아이를 출산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녀는 아름다움 뿐만 아니라 뛰어난 지성과 우아함으로 로마 사교계에서 높은 평가를 받던 여성이었습니다. 옥타비아누스는 그녀를 처음 본 순간부터 강렬하게 매료되었는데 이는 단순한 외모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서 단순한 부인 이상의 정치적 동반자로서의 잠재력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녀의 가문이 가진 영향력과 그녀 자신의 냉철한 판단력은 옥타비아누스에게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옥타비아누스의 야심은 그 어떤 사회적 관습이나 도덕적 가치보다 우선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운명을 함께할 배우자로 리비아를 선택했고 그녀를 얻기 위해 남편이 있는 그녀를 빼앗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는 로마 사회에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파격적인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녀의 남편인 티베리우스 클라우디우스 네로는 공화주의자로서 옥타비아누스와 정치적으로 대립 관계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옥타비아누스는 자신이 가진 무소불위의 권력을 이용해 리비아의 남편에게 압박을 가했습니다. 직접적으로는 이혼하라고 명령하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그는 티베리우스 네로가 거부할 수 없는 압도적인 힘을 보여주며 그를 굴복시켰습니다. 결국 티베리우스 클라우디우스 네로는 자신의 아내와 뱃속의 아이를 포기해야 하는 굴욕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친선 관계를 위해 리비아와의 이혼을 선언했고 리비아는 둘째 아들을 출산한 지 불과 3일 만에 첫 남편과의 결혼 생활을 끝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그녀는 옥타비아누스와 결혼했습니다. 로마 시민들은 이 스캔들에 충격을 받았지만 옥타비아누스의 권력 앞에서는 그 어떤 비난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들의 결혼은 사랑의 결실이라기보다는 정치적 계산의 산물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옥타비아누스에게 든든한 조력자이자 동맹을 안겨주었습니다. 이처럼 파격적인 만남과 결혼을 통해 리비아는 단순한 황후가 아닌 아우구스투스의 가장 중요한 정치적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통치 기간 동안 냉철한 조언자 역할을 수행하며 로마 제국의 안정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그리고 이 결혼을 위해 전 남편에게서 버려졌던 첫 아들 바로 티베리우스가 훗날 아우구스투스의 유일한 후계자가 되어 로마 제국의 두 번째 황제로 등극하게 됩니다. 한 남자의 냉혹한 야망으로 시작된 이야기는 결국 제국의 역사를 바꾼 위대한 두 인물의 서막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흥미로운 건요. 티베리우스가 황제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이유가 그가 뛰어난 능력을 가졌기 때문만은 아니라는 점이에요. 사실 그는 아우구스투스의 후계자 후보 리스트에서 한참 뒤에 있었던 인물이었거든요. 아우구스투스는 자신의 누이 옥타비아의 아들 마르켈루스를 정말 아꼈고 그를 사위로 삼으며 후계자로 점찍어 두었어요. 모두가 마르켈루스가 다음 황제가 될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마르켈루스가 20살의 젊은 나이에 갑자기 병으로 세상을 떠나버립니다. 마치 황제라는 자리가 그를 거부한 것처럼요. 마르켈루스의 죽음 이후 아우구스투스는 자신의 가장 유능한 부관이자 사위였던 아그리파를 후계자로 키웁니다. 아그리파는 그야말로 로마 제국의 기둥이었고 티베리우스보다 훨씬 더 황제에 가까운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아그리파마저도 갑작스럽게 사망하면서 아우구스투스는 또 한 번 충격에 빠집니다. 이제 아우구스투스의 희망은 자신의 딸 율리아와 아그리파 사이에서 태어난 친손자 가이우스와 루키우스에게로 옮겨갔죠. 이들은 아우구스투스가 직접 공을 들여 제국의 미래를 위해 키운 아이들이었습니다. 티베리우스는
이 모든 과정에서 마치 한 발짝 물러난 사람처럼 자신의 역할을 묵묵히 수행했어요. 그는 로마의 권력 중심부에서 멀리 떨어진 게르마니아, 판노니아, 일리리쿰 등 변방에서 제국의 국경을 안정시키기 위해 밤낮으로 싸웠습니다. 그는 말도 많지 않았고 화려하게 자신을 내세우지도 않았지만 군사적 능력만큼은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기묘하게도 운명은 티베리우스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아우구스투스가 가장 사랑했던 두 손자 가이우스와 루키우스가 연달아 사고와 질병으로 요절하는 비극이 벌어집니다. 한 명은 전쟁 중에, 다른 한 명은 여행 중에 세상을 떠났어요. 마치 제국의 후계자 자리가 저주라도 받은 것처럼 말이죠. 이제 아우구스투스에게 남은 믿을 만한 후계자는 단 한 명, 바로 티베리우스뿐이었습니다. 그의 주변을 둘러싼 모든 경쟁자들이 운명의 장난처럼 하나둘씩 사라져 버린 거죠. 티베리우스는 어떤 음모를 꾸미지도 않았고 권력에 대한 욕심을 드러내지도 않았어요. 그저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주어진 임무를 완수했을 뿐인데 결과적으로는 모든 라이벌들이 사라지고 그 혼자만 남게 된 겁니다. 이 모든 과정은 티베리우스가 황제 자리를 향해 적극적으로 나아가기보다 주변의 모든 것이 정리될 때까지 조용히 자신의 역량을 키우며 기다렸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는 카리스마 넘치는 인물도 대중의 사랑을 받는 인물도 아니었지만 그가 지닌 끈기와 인내심은 제국의 혼란스러운 후계 구도 속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었어요. 마치 그가 가장 유력한 후보가 아니었기에 오히려 권력의 음모로부터 벗어나 운명의 손에 이끌려 황제의 자리에 오르게 된 것처럼 말이죠. 정말 신기한 일 아닌가요? 티베리우스 그는 로마 제국 황제의 자리를 운명처럼 타고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인내한 끝에 마침내 그 자리에 오른 말 그대로 비천하여 황제가 될 수 없었지만 조용히 기다린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어머니 리비아가 로마의 초대 황제 아우구스투스와 재혼하면서 티베리우스는 황제의 양아들이 되었지만 그 지위는 불안정하고 위태로웠습니다. 아우구스투스에게는 그보다 훨씬 선호하는 후계자들이 연달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조카 마르켈루스를 총애했고 그가 요절하자 로마의 영웅이자 자신의 오른팔이었던 아그리파를 후계자로 키웠으며 아그리파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친손자 가이우스와 루키우스를 제국의 미래로 여겼습니다. 티베리우스는 늘 그들의 그늘에 가려져 있었고 황제의 자리는 그에게는 감히 넘볼 수 없는 꿈처럼 보였습니다. 그의 비극적인 운명은 아우구스투스의 잔혹한 정치적 계산과 맞물리며 시작되었습니다. 기원전 12년 아우구스투스가 가장 믿고 의지했던 사위 아그리파가 갑작스럽게 사망하면서 제국의 후계 구도는 송두리째 흔들렸습니다. 자신의 친손자들이 아직 너무 어렸기 때문에 아우구스투스는 이들의 성장을 지켜보고 후견인 역할을 맡아줄 강력한 인물이 필요했습니다. 그의 시선은 외아들로서 뛰어난 군사적 능력을 증명해 보인 티베리우스에게 향했습니다. 그러나 티베리우스는 이미 자신이 진심으로 사랑하는 아내 비프사니아와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었고 아우구스투스의 계획에는 그의 딸 율리아와의 결혼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아우구스투스는 딸 율리아의 이혼을 명령할 필요는 없었지만 티베리우스에게는 사랑하는 아내 비프사니아와 강제로 이혼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그는 황제라는 거대한 권력을 휘둘러 티베리우스의 개인적인 행복을 철저히 무시한 것입니다. 티베리우스는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와 헤어져야 한다는 소식에 절망했습니다. 역사에 따르면 그는 비프사니아와 헤어지는 순간 비탄에 빠져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몸서리쳤다고 전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황제의 명령에 거역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아내를 등지고 아버지의 냉혹한 계획에 따라 권력의 중심에 서게 될 율리아와 결혼했습니다. 율리아는 티베리우스와는 달리 대중적으로 유명하고 자유분방한 삶을 살았으며 이 결혼은 개인적으로 행복하지 않았고 두 사람은 서로에게 맞지 않는 존재였습니다. 이 모든 것은
티베리우스가 황제의 양아들이기는 했지만 스스로의 의지나 행복은 완전히 무시된 채 오직 제국의 안정과 후계 구도를 위한 하나의 도구에 불과했음을 보여주는 비극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티베리우스의 삶은 끝없는 정치적 고뇌와 개인적인 희생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희생하며 황제의 명령에 복종해야 했고 자신보다 훨씬 총애받는 다른 후계자들의 그늘 아래에서 묵묵히 능력을 증명해야만 했습니다. 그의 인생은 로마 제국의 가장 어둡고 비정한 면모를 그대로 반영하는 거울과도 같았습니다. 티베리우스는 카리스마 넘치는 지도자나 대중의 사랑을 받는 인물은 아니었지만 그가 지닌 끈기와 인내심은 이처럼 험난한 운명을 헤쳐나가고 결국 모든 라이벌이 사라진 뒤 로마 제국의 유일한 후계자로 남게 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고난과 희생은 그를 황제의 자리에 오르게 할 단단한 밑거름이 되었지만 동시에 그의 내면에는 지울 수 없는 상처와 어두운 그림자를 남겼습니다. 자, 이제 이야기는 더 극적인 부분으로 넘어갑니다. 티베리우스는 온갖 굳은 일을 도맡아 하며 제국의 변방에서 활약했지만 로마의 중심에는 여전히 아우구스투스의 총애를 한 몸에 받는 손자들 가이우스와 루키우스가 있었어요. 티베리우스는 이 상황이 답답했을 겁니다. 아무리 능력을 증명해도 자신이 황제의 직접적인 후계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결국 그는 이해하기 힘든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36살이 되던 해 그는 돌연 모든 공직에서 물러나 그리스의 작은 섬 로도스로 떠나버립니다. 스스로 택한 망명이나 다름없었죠. 당시 로마인들은 모두 충격에 빠졌습니다. 왜 굳이 모든 영광을 뒤로하고 외딴 섬으로 가는가? 많은 이들이 그를 겁쟁이라 비난했고 심지어 황제 아우구스투스와의 불화설까지 나돌았어요. 실제로도 아우구스투스는 티베리우스의 갑작스러운 은퇴에 분노했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티베리우스는 그 모든 소문과 비난을 무시했습니다. 그는 로도스 섬에서 7년이라는 긴 세월을 보내게 되는데 이 시기가 티베리우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 중 하나였다고 생각해요. 그는 화려한 로마 대신 조용한 로도스에서 학문을 연구하고 명상하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는 황제의 양아들이라는 신분을 잊고 그저 한 명의 철학자처럼 살았습니다. 굴욕적인 일도 많이 겪었죠. 그의 눈치를 보던 로마인들은 더 이상 그를 두려워하지 않았고 심지어 당시 동방의 총독이 그의 로마 복귀 요청을 무시하는 등 그를 하찮게 여기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운명이라는 게 참 기묘하죠. 티베리우스가 로도스에서 겸손하게 인내하며 시간을 보내는 동안 로마에서는 비극이 계속됩니다. 티베리우스의 자리를 위협했던 두 젊은 후계자 가이우스와 루키우스가 연달아 사망하면서 이제 황제에게는 더 이상 기댈 곳이 없어진 겁니다. 한때 그토록 경멸했던 티베리우스의 존재가 절실해진 순간이었죠. 아우구스투스는 그제야 티베리우스에게 로마로 돌아와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이 순간이 바로 티베리우스의 인내가 결실을 맺는 결정적인 전환점이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권력을 잡기 위해 애쓰지 않았고 남들이 모두 사라질 때까지 조용히 기다렸을 뿐인데 결국 제국의 유일한 후계자가 되어 돌아오게 된 겁니다. 로도스에서 돌아온 티베리우스는 더 이상 예전의 그늘진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존재는 이제 그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로마 제국의 유일한 희망이 되었죠. 이 모든 과정은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주는 것 같아요. 가장 화려하고 주목받는 사람이 아니라 가장 꾸준하고 묵묵하게 자신의 길을 가는 사람이 결국 가장 큰 승리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을요. 티베리우스의 로도스 망명은 실패나 후퇴가 아니라 그의 삶에서 가장 큰 인내를 보여주었던 위대한 준비 기간이었던 겁니다. 네, 이제 이 모든 고난과 인내가 마침내 결실을 맺는 마지막 부분입니다. 로도스 섬에서 돌아온 티베리우스는 이제 아우구스투스의 유일한 후계자로서 로마 제국의 운명을 짊어질 준비를 하게 됩니다. 아우구스투스 또한 자신의 마지막을 직감하며 그를 공식적인 후계자로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서기 14년
로마 제국의 초대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세상을 떠나자 티베리우스는 아무런 소란이나 반란 없이 순조롭게 황제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의 삶을 괴롭혔던 모든 비극과 운명의 장난은 결국 그를 황제의 자리에 올려놓기 위한 거대한 과정이었던 것처럼 말이죠. 즉위는 결코 축제 분위기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는 아우구스투스처럼 군중의 열렬한 환호를 받는 인물이 아니었거든요. 오히려 그는 거만하고 딱딱한 성격으로 비난받았고 로마 시민들에게는 인기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아우구스투스 못지않은 뛰어난 행정 능력과 정치적 감각이 있었습니다. 그는 화려한 정복 전쟁보다는 제국의 내실을 다지는 데 주력했습니다. 재정을 건전하게 관리하고 제국 변방의 방어를 굳건히 하며 부패한 관리들을 가차없이 처벌했어요. 마치 평생을 변방에서 고군분투했던 군인처럼 그는 제국을 실용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으로 운영하고자 했습니다. 티베우스는 로마 초대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후계자였지만 사실 처음부터 황제의 자리가 그의 운명은 아니었습니다. 아우구스투스는 자신의 조카나 친손자를 더 아끼고 후계자로 키웠기에 티베리우스는 늘 그늘에 가려진 존재였죠. 개인적인 삶 또한 비극적이었습니다. 아우구스투스는 정치적 필요에 따라 티베리우스가 진심으로 사랑하던 아내와 강제로 이혼시키고 자신의 딸인 율리아와 결혼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는 티베리우스가 황제의 양아들이기는 했지만 결국 권력을 위한 도구에 불과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죠. 하지만 그의 인내심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아우구스투스의 총애를 받던 다른 후계자들이 연달아 요절하는 기묘한 운명 속에서 티베리우스는 로도스 섬으로 자진해서 떠나 7년간 은거 생활을 합니다. 마치 권력에 대한 욕심이 없음을 증명하려는 듯이 말이죠. 이 시기 그는 철학과 학문을 탐구하며 내면을 단련했고 굴욕적인 상황들 속에서도 묵묵히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우구스투스의 마지막 후계자마저 사망하자 티베리우스는 유일한 대안으로서 로마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의 삶은 성경 다니엘 11장 21절의 말씀, 즉 한 비천한 사람이 괴율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라는 구절의 성취였습니다. 티베리우스는 화려한 영광 없이 오직 인내와 침묵으로 주어진 운명을 받아들였고 모든 경쟁자가 사라진 후에야 비로소 황제 자리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다니엘서의 예언은 티베리우스가 등장하기 약 600년 전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티베리우스는 기원전 42년에 태어나 서기 14년에 로마의 황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간적 간극을 고려할 때 다니엘서 11장 21절의 예언이 먼 미래에 나타날 인물인 티베리우스의 삶과 놀랍도록 일치한다는 점이 매우 흥미로운 부분입니다.